계약을 할 때, 저작권 계약을 할 때 일반적인 유의사항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흔하게 하는 실수가 이 저작자와 저작재산권자를 혼동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컨텐츠를 창작을 하게 되면 그 창작을 한 사람, 즉 저작자에게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이 원시적으로 최초로 귀속을 하지만은 그 중에서 저작재산권은 양도가 가능하죠. 그 양도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저작자와 저작재산권자가 달라지죠.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은 양수인이 저작재산권자가 되고 저작자는 이제 더 이상 그 양도된 권리에 대해서는 저작재산권자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계약서에다가 이 저작재산권자가 아니라 일단 용어부터 저작재산권자를 그냥 저작자라고 표시하는 것 자체가 일단은 그건 올바른 기재는 아니죠. 그러니까 저작재산권자면 저작재산권자, 저작자면 저작자. 이것은 이제 또 저작자이면서 저작재산권자 이렇게 분명하게 표시를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작권과 소유권을 구별을 해야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흰소 이중섭 사건에서도 저작권과 소유권이 구별이 돼서 저작권은 소멸돼도 소유권은 살아있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컨텐츠를 우리가 저작물이라고 하면은 저작물 자체는 형체가 없는 무형물입니다. 그래서 우리 저작권을 무체재산권이라고 하죠. 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앙권, 디자인권, 상표권 이런 것들은 전부 지적재산권이고 이런 지적재산권은 형체가 없는 인간의 어떤 정신적인 지적 활동의 산출물, 손으로 만들어낸 어떤 물건이 아니라 이 머릿속에서 창작되어 나온 것이기 때문에 형체가 없죠. 소설이나 음악, 미술 이런 것 다 형체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특히 미술 같은 경우에는 보통 어떤 화폭이라든가 조각 이런 식으로 유형물을 전제로 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 컨텐츠와 그것이 그 저작물과 그 저작물이 구현된 물건을 구별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특히 미술 저작물의 경우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소설이 저작물이라고 하면은 그 소설을 담고 있는 매체, 즉 책이라든가 또는 USB라든가 또 음악의 경우라면 음악이 저작물이고 그 음악을 담고 있는 악보라든가 또 CD, LP 이런 것들은 이제 유형물이 되죠. 그런 유형물에 대해서는 소유권이 작용을 하고요. 그 유형물에 담겨 있는 컨텐츠, 즉 음악 저작물이면 음악 저작물, 또 어문 저작물이면 어문 저작물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작권이 작용을 하죠. 그런데 이제 미술의 경우에는 그것이 미술 작품 자체가 어떤 이제 이 유형물에 화체되어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처음부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소유권과 저작권의 구별이 다른 저작물의 경우보다 훨씬 어렵고 또 혼동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여기 헤이리 UV 하우스 사건 이거는 이제 저 파주 헤이리에 가면은 UV 하우스라는 이제 건축물이 하나 있는데 이 건축물 앞에서 광고 사진을 찍는데 누구의 허락을 받아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그 광고 사진을 찍을 때 집주인의 허락은 받았어요. 받았는데 그 집을 설계한 건축가의 허락을 받지 않고 광고를 찍었다가 이제 건축가가 문제를 삼았던 사건이 있거든요. 자, 이렇게 이제 물론 그 결론은 이제 판결의 결론은 나지 않고 조정으로 합의해서 끝난 사건인데 어쨌든 이렇게 소유권만 생각하고 집주인 허락받으면 당연히 그 앞에서 촬영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문제가 될 수도 있다. 그것이 그냥 단순한 집이 아니라 어떤 건축 저작물이라면은 우리 흔히 보는 집 같은 거는 이제 건축 저작물이라고 볼 수가 없고 63 빌딩이라든가 또 남산 타워 이 정도 돼야 이제 우리가 미술 저작물, 건축 저작물이라고 볼 수가 있죠. 좀 어떤 창작성이 있어야 되니까 누가 해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네모난 아파트 같은 거는 저작권이 있다고 볼 수가 없죠. 그런데 저런 UV 하우스 같은 거는 상당히 독특한 건축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건축 저작권이 살아 있습니다. 다만 이제 헤이리 UV 하우스 사건에서 뭐가 문제가 됐냐면은 저런 이제 그 건물 같이 24시간 365일 항상 개방되어 있는 장소에 전시되어 있는 미술 저작물은 우리가
마음대로 복사해도 되거든요. 사진을 찍어도 좋고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다 그러면 우리 뭐 광화문에 가서 사진 찍을 때 혹시 뒤에 그 뭐 이순신 장군 동상 찍힐까봐 조심해야 되죠. 또 남산에 올라가서 사진 찍을 때 남산 타워가 뒤에 배경으로 나오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우리가 자유롭게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거는 이렇게 24시간 365일 항시 개방되어 있는 장소에 전시되어 있는 미술 저작물, 또 건축 저작물, 사진 저작물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마음대로 복제해도 좋다. 이런 규정이 있거든요.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또 안 됩니다. 또 그리고 동형 복제는 안 돼요. 건물을 건물로, 조각을 조각으로, 그림을 그림으로 이거는 안 되지만 뭐 건물을 사진으로 찍는다거나 건물을 그림으로 그린다거나 또 조각을 그림으로 그린다거나 이렇게 형태가 다른 이형 복제의 경우에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근데 이런 이제 UV 하우스 같은 거는 항시 전시되어 있는 우리가 언제든지 가서 볼 수 있는 그런 건물이기 때문에 그 앞에서 이제 광고 사진을 찍는 것은 문제가 안 된다. 이제 이런 그런 뭐 주장이 가능한 것이죠. 결국 이제 뭐 사건이 합의로 끝났기 때문에 이제 판결이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계약서를 쓸 때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양도할 것인지 또 양도를 하지 않더라도 2차적 저작물 작성할 수 있도록 이용 허락을 하는 것인지 여부를 명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또 공동 저작물이라면은 공동 저작물의 권리를 지금 전원이 다 당사자로 들어가 있느냐? 공동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계약을 체결할 때는 전원과 함께 전원이 당사자가 돼서 계약을 체결해야 되겠죠. 만약 전원이 아니라면은 그 중에 뭐 대표자가 정해져 있다고 한다면은 공동 저작자 A, B, C, D 중에서 A가 대표자로서 저작권을 행사한다. 이런 내부 간의 어떤 합의가 있다 그러면은 그런 대표자의 선정 이것이 이제 명확하게 계약서에 기재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공동 저작자 A, B, C, D는 A를 대표자로 선정해서 A가 저작재산권에 관한 모든 행사를 한다. 이런 이제 기재가 저작권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어야 나중에라도 이제 문제가 생기지 않겠죠. 또 이용허락 범위와 명확성, 이용허락 범위의 명확성과 구체성 이런 것이 이제 잘 기재가 되어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유보조항 같은 것은 이제 가급적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에 유보조항을 쓸 것이 아니라 예상되는 그런 매체들을 갖다가 일일이 좀 귀찮더라도 일일이 나열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다양하게 어떤 이제 이용허락을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활용하고자 할 때는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매체를 일일이 나열하는 것이죠. 뭐 CD, LP, 테이프, USB, 뭐 그다음 MP3 파일 이런 식으로 쭉 나열을 하고 가급적 뭐 기타 뭐 일체의 뭐 현재 존재하고 있거나 또는 향후 개발될 모든 매체 이런 식의 규정은 무효로 판단될 소지가 높기 때문에 가급적 지양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가, 보통 인세라고 하죠. 로열티. 대가를 어떻게 산정을 하고 어떻게 배분할 거냐. 일회주의, 그러니까 한 번에 그 뭐 작곡료 해서 뭐 금 100만 원을 주고 끝나는 경우. 이제 그것이 일회주의고요. 작곡료를 그렇게 한 번에 주는 것이 아니라 CD가 뭐 팔리는 그 매출에 비례해서 매출액의 뭐 10% 이런 식으로 보통 인세라고 하죠. 그렇게 이제 그 수익을 배분하는 방법이 있죠. 또 뭐 그래서 그런 인세 개념을 우리가 업계에서는 러닝 로열티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흥행의 성공 여부에 따라서 매출액이 그 이익 배분이 이제 높아지고 낮아지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권리의 귀속, 프리랜서에게 창작을 맡겼다. 그러면 이제 그래서 그 창작된 저작물에 대해서는 누가 권리를 가질 것인지 원칙적으로 말하면 아무런 규정이 없다 그러면 프리랜서가 그냥 갖겠죠. 이 사람이 창작을 했으니까. 그걸 만약 이 의뢰한 사람이 저작권을 갖기 위해서는 이제 그 결과물에 대해서 모든 저작재산권은 갑이 갖는다. 이렇게 명시적인 규정을 두어야 되겠죠. 또 업무상 저작물의 경우에도 이제 뭐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내가 지금 갑이라는 회사와 어떤 저작권 계약을 하는데 갑이 과연 그 회사로서 이제 그 저작자의 권리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들을 이제 확인해서 기재할 필요가 있을 것이고요.
네, 뭐 그런 것들을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자 인격권의 경우에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 뭐 이순신 장군 동상을 네, 그 어떤 조각가로부터 납품을 받는다 해서 그 이순신 장군을 이제 뭐 1억 원의 납품을 받으면서 그 이순신 장군 동상에 대한 모든 저작권을 서울시가 갖는다. 이렇게 계약을 해도 넘어오는 것은 모든 저작권이라고 계약서에 써도 저작 재산권만 넘어오지 저작 인격권은 이게 양도가 되지 않는 거기 때문에 넘어올 수가 없죠. 그런데 그 이순신 장군 동상이 뭐 일부 훼손이 되어서 수선을 해야 되는데 수선하려고 보니까 똑같은 재료를 구할 수가 없어서 수선을 하고 보니까 조금 변형이 됐어요. 자, 그럴 때 그 저자 인격권 침해라고 작가가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은 서울시는 곤란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그런 것이 두려워서 수선도 못하고 이제 그냥 그대로 방치해야 되는 이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저자 인격권을 양도받아 올 수는 없지만은 작가와의 사이에 저작 인격권을 행사하지 않겠다. 즉 본질 불행사하겠다는 그런 이제 그 계약은 체결할 수가 있습니다. 저자 인격권 불행사 계약. 이것도 아주 이제 중요하죠. 그러니까 인격권은 넘겨올 수 없지만은 웬만하면 이제 그렇게 작품을 납품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인격권에 대한 행사는 하지 않겠다는 그런 약속을 미리 받아놓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그렇게 인격권을 불행사한다는 그런 약속을 사전에 받더라도 본질적인 변경을 하는 것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점을 알아주실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 휴대폰 벨소리 사건, 뭐 도라산 벽화 철거 사건 이런 것들이 다 이런 저자 인격권 행사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휴대폰 벨소리 사건은 이제 휴대폰 컬러링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전체 곡 중에 일부를 잘라서 서비스하잖아요. 이제 그것을 이제 함부로 저작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특정 부분을 잘라서 서비스했다. 그래서 이제 소송이 된 것인데 참 좀 이런 것은 좀 난감하죠. 휴대폰 컬러링 서비스를 할 때 뭐 전곡을 다 들려줄 수는 없잖아요. 그 중에 일부만 잘라서 서비스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제 이건 과거에는 이런 그 임의로 그러니까 전체 곡 중에서 일부분을 잘라서 저작자의 사전 동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일부분을 잘라서 서비스하는 것은 저작인격권 침해다 이렇게 판결이 났었는데 얼마 전에 이제 대법원에서 그렇게 일부분을 자를 수밖에 없는 이런 벨소리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그 잘라낸 부분이 변형되어 있지만 않다면은 그건 독립성주권 침해로 보지 않겠다는 이런 이제 판례가 있었습니다. 도라산 벽화 철거 사건 이것은 이제 그 임진각 그 도라산역에 있는 벽화를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이 벽화를 그린 저작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임의로 철거한 것인데 이것은 이제 변경의 문제가 아니라 아예 파괴한 것이죠. 이것은 독립성 유지권 침해와는 관계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형한 것이 아니라 아예 그냥 철거를 해버리는 것은 오히려 독립성 유지권 침해가 안 된다고 우리 법원 판례가 보고 있고요. 빛의 세계 이것은 이제 그 송파구 사거리에 가면은 빛의 세계라는 조형물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어떤 대학 교수님이 이 조형물을 이제 창작을 했는데 그 송파구에서 이 조형물을 납품받아 가지고 그것을 이제 거기 설치해 놨다가 세월이 한 몇 년 흐른 후에 이 조형물의 일부분을 작가의 허락 없이 변경시켰다가 이제 독립성유지권 침해로 이제 그 손해배상을 하게 된 사건입니다. 송파구에서는 미리 이제 그 계약서에다가 이 저작권 인격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불행사 특약을 작성을 해놨으면은 괜찮았겠죠. 물론 이제 본질적인 변경이라면 뭐 문제가 됐겠지만 그렇지 않은 본질적인 변경이 아닌 정도의 그런 변경은 그런 저작인격권 불행사 조항을 규정을 해놨더라면은 문제가 없었을 텐데 미처 이제 그런 조항을 계약서에 삽입을 시켜 놓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던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저작권 계약을 함에 있어서는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시면 아주 유용할 겁니다. 표준계약서는 우리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에 가보면은 저작권 표준계약서 아주 여러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출판 분야, 뭐 음악 분야 이런 식으로 많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활용을 해보시고요. 또 문화체육관광부뿐만 아니라 그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이제 주로 거기서는 뭐 전속계약이라든가 또 이제 공연기획사와의 계약 이런 그 이제 그런 계약들이 주로 표준계약서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것을 뭐 다운받으셔서 실제 계약을 할 때 활용해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계약서에 들어갈 내용들이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예, 해지라는 것은 장래,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이행을 해왔던 것은 다 그냥 그대로 두고 앞으로는 이제 이 계약 효력이 없다라는 것이 해지고요. 해제, 해제라는 용어도 있는데 해제라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이용 행위도 전부 소급적으로 무효로 되는 것. 그래서 원상 회복까지 시키는 것이 해제라고 하죠. 네, 그 해지는 장래에 향해서 지금까지 것은 이제 불문에 붙이고 장래에 이제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다 하는 것이 해지고요. 해제는 아예 계약을 소급해서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이렇게 돌리고 원상 회복의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 계약 해제다. 그런 어떤 경우에 해지할 수 있고 어떤 경우에 해지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두는 것도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손해배상에 관한 규정, 위약벌은 손해배상과 별도로 계약 위반자에 대해서 이건 일종의 벌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손해배상과 별도로 이제 금 얼마를 지급한다. 그러니까 갑이 을의 저작권을 이용하는 범위를 넘어서서 갑의 저작권을 침해했을 때는 을은 손해배상을 하고 손해배상과 별도로 금 5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반드시 손해배상과 별도라는 그런 이제 문구를 넣어야 그것이 위약벌로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추가 협상하거나 또는 추가 협상을 할 때는 서면에 의해서 해야 된다거나 이런 조항을 넣는 것이 좋죠. 왜냐하면 계약을 했다가 그 이후에 이제 계약 내용을 두고서 이런저런 말들이 오고 가는 경우가 있게 되는데 그럴 때 그냥 단순히 이메일이나 이런 거 보내고 하고서는 계약 내용이 변경됐다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원래 있던 계약과 그 다음에 나중에 이메일로 이렇게 오고 간 내용이 그러면 서로 다를 경우에 무엇을 우선시할 거느냐 이런 이제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계약의 내용을 변경한다거나 추가 협상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서면에 의한 합의서가 필요하다. 이런 조항을 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서면으로 작성되지 않으면은 단순히 이메일로 오고 가거나 구두로 얘기한 것만 갖고서는 계약이 변경됐다고 볼 수가 없겠죠. 계약의 변경이나 추가 협상도 사실 실무에서 많이 문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간이 만료됐을 때 당사자 일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3년 동안 자동 연장된다거나 이런 조항도 이제 두는 경우가 있죠. 또 비밀 유지 계약, 또 계약상 지위를 함부로 제3자에게 당사자 동의 없이 상대방 동의 없이 계약상의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해서는 안 된다. 이런 금지 조항을 두는 경우도 있고요. 요거는 우리 저작권법 제46조 3항에서 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주의적인 규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또 해외에서의 활용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도 지금 이제 많은 컨텐츠들이 성공을 하게 되면 중국이나 또 동남아나 이런 데로 수출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아예 그런 경우를 예상해서 해외에서의 활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를 미리 좀 추후에 이것은 추가 협상을 한다든가 그래서 아예 계약서에서 제외를 시켜 놓는다든가 아니면 포함을 시킨다면 어느 범위까지를 포함시킬지를 계약서에 좀 명시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가판권, 캐릭터를 통한 이제 추가적인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도 생각이 나는 범위 내에서는 상세하게 적어 놓을 필요가 있다고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명확히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냥 우리 공연, 방송 이런 것들이 우리가 흔히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공연의 개념, 방송의 개념과 저작권법에서의 공연, 방송 개념은 완전히 틀리거든요. 그래서 계약서, 저작권 관련 계약서를 체결을 할 때는 이 계약서에서 말하는 공연은 저작권법상의 공연 개념을 말한다. 이런 식으로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렇게 안 그렇고 그냥 공연이라고 말을 해놓으면은 이 계약서가 온라인 콘서트, 온라인 공연까지 포괄하는 것인지 그런 또 해석에 문제가 생기고 그걸 가지고 다툼이 생기거든요. 네. 그냥 단순히 공연 해놨으면 만약 그것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공연이라 그러면 혹시 그냥 온라인 콘서트까지 다 포함될 수가 있겠는데 저작권법상 공연이라고 하게 되면 거기에는 온라인 콘서트 순수하게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온라인 콘서트 또 대면으로 이루어진 콘서트라 하더라도 그것이 대면으로 이루어진 부분은 그거는 공연이고 그렇지만 그것을 온라인으로 또 전송을 하게 되는 부분은 공연과 별개로 전송에 대한 부분이 또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공연과 전송에 대한 허락을 별도로 받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이 용어의 사용에 있어서 특히 저작권법에서는 그 용어 사용을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이거는 이제 그 약관이란 것은 이제 어떤 그 다수의 고객에게 정형적으로 사용되는 그런 계약서의 폼을 미리 만들어 놓고 상대방은 서명만 하게 하는 우리 뭐 보험 약관이라든가 또 뭐 이제 그런 것들 많이 볼 수가 있죠. 되게 우리 뭐 그런 건 내용 잘 안 읽어보죠. 보험회사에서 작성돼 있으면 그냥 서명하고 끝나고 은행의 뭐 대출 약관 뭐 이런 약관들요. 이제 저작권과 관련돼서도 그런 약관이 있을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그 우리 콤카 한국저작권협회라든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라든가 또 음악실현자연합회 또 한국음반산업협회 이런 신탁관리단체에서 사용하는 신탁관리 약관 이런 것들이 약관이죠. 그런 것들이 이제 이 불공정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시정명령을 받을 수가 있고요. 또 불공정하면 그 자체가 효력을 잃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그 다음에 출판과 관련된 이제 계약에서는 전자책과 관련돼서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전자책은 우리가 기존에 말하던 출판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출판이란 것은 이제 우리 원래의 저작권법상의 개념은 출판이란 것은 도서 및 문서 및 도화. 네, 흔히 우리가 도서라고 하죠. 도서라고 하는 것은 문서 및 도화. 요걸 줄인 말인데요. 그러니까 그림 도자에다가 책 서자, 그죠? 그러니까 그림과 책 요걸 두 개를 합쳐서 출판이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유형물을 전제로 한 겁니다. 근데 전자출판은 저도 전자출판 그 이북이란 것을 이제 좀 다운받아서 보고 있는데요. 형체가 없죠. 그냥 파일 형태로 나한테 전송이 되어 오죠.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그 뭐 예스24나 뭐 이런 이제 이런 전자책을 판매하는 그런 이제 사이트에 가서 결제를 하게 되면 이것이 파일 형태로 내 단말기로 전송이 되어 오는 것이기 때문에 형체가 없는 것이죠. 이제 그런 것은 우리가 기존의 그 출판 계약으로서는 이 전자 출판을 커버할 수가 없습니다. 원래 출판이라는 것은 형체가 있는 유형물, 도서 및 문서 및 도화, 그것을 이제 전제로 한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자책과 관련돼서는 별도의 허락이 필요하다 하는 점을 알아두시고요. 패러디는 이제 뭐 이건 생략을 하고요. 영상 저작물에 관한 특례 규정, 이것은 그 영상 저작물의 경우에는 저작자가 있고 제작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상 저작물의 저작자는 이른바 감독이라고 이름 붙은 사람들, 다시 말하면 뭐 촬영감독, 무대감독, 미술감독, 조명감독, 의상감독, 또 뭐 총감독 이런 사람들이 영상 저작물의 창작자로서 영상 저작자가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런 영화를 만들도록 투자하고 기획을 한 영화사가 있죠. 이런 영화사를 영상 제작자라고 하거든요. 영상 제작자. 그래서 영상 저작물을 창작을 하게 되면은 그 영상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영상 저작자에게 귀속을 하지만은 이 영상 저작자에게 귀속된 저작권이 모두 영상 제작자에게 양도된 것으로 추정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저작권법 제100조 100조를 보시면은 영상 제작자와 영상 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자가 그 영상 저작물에 대하여 저작권을 취득한 경우 특약이 없는 한 그 영상 저작물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권리는 영상 제작자가 이를 양도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이런 규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 조문은 좀 이해하기가 복잡하게 어렵게 되어 있지만 쉽게 말하면 영상 저작자, 즉 감독이 취득한 저작권은 전부 영상 제작자, 즉 영화사에게 영화사가 양도받은 것으로, 그러니까 감독이 영화를 창작을 해서 그 저작권을 갖게 되는데 그 저작권은 자동적으로 영상 제작자가 양도받은 것으로 추정을 한다는 것이죠. 왜 이런 규정을 두고 있냐면은 이 영화 제작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큰 리스크를 부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규정을 두지 않으면은 영화 제작자 입장에서는 투자할 의욕을 상실하게 되죠. 저작권이 있어야 저작권을 양도를 받아야 그것을 가지고 이제 뭐 영화 배급을 하고 또 CGV나 이런 그 영화관에서 상영을 할 수 있게 되는데 그 저작권을 적절하게 넘겨받아 오지 못하게 된다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뭐 영상 저작자가 여러 가지 사유를 들어서 제작자에게 영상 저작권을 넘기는 것을 거부한다든가
이렇게 되면은 그 참 수백억을 투자해서 만드는 그 영화를 갖다가 상영을 못하게 되는 이런 이제 리스크를 부담하게 되니까 영상 제작자가 안심하고 안정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이 영상 제작자, 즉 감독들이 취득하게 되는 저작권을 영상 제작자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추정하는 그런 이제 규정을 우리 저작권법이 특별히 두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영상 저작물 특례 규정이 이런 감독이라든가 또는 이 영화에 출연하는 그런 배우나 이런 사람들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약한다고 해서 이 영상 저작물의 특례 규정에 대해서는 뭐 폐지 요청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현재까지는 이 규정이 여전히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특례 규정은 당사자들 간의 계약이 없을 때 적용이 되는 규정입니다. 당사자 간에 뭐 이제 영상 저작자가 계속 나는 저작권을 갖고 있겠다. 영상 제작자에게는 이용 허락만 하겠다. 그래서 이제 그런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뭐 그것은 당연히 계약이 우선하는 것이죠. 그런 계약이 없을 때 이제 이런 특례 규정에 따라서 영상 저작자의 권리가 제작자에게 양도된 것으로 추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네. 실현자들의 권리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특례 규정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특례 규정과 관련된 그런 판례인데요. 이것은 좀 특수한 판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이것까지 알아야 될 필요는 없고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으시면 나중에 이 판결을 한번 찾아보세요. 인터넷에서.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그 약관과 관련해서 이제 어떤 것이 그런 불공정 약관이냐. 약관은 이제 신의 성실하게 작성이 되어야 되는데 또 약관을 해석할 때는 또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서 공정하게 해석을 해야 된다. 뭐 참 좀 상당히 추상적인 말이죠. 그래서 이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런 것들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자, 즉 그 약관을 작성한 사람의 그 사업자라든가 그 사업자의 이행 보조자 또는 피고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그러니까 단순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배제하는 것은 일정한 경우까지는 허용이 되는데 고의적으로 침해를 한 경우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침해의 경우까지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하는 그런 약관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가 있었죠. 뭐 SK텔레콤의 그 통신 서비스가 갑자기 중단이 됐다. 3시간 동안 중단이 됐다. 그로 인해서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어떤 서비스를 이용 못해서 손해를 보게 됐는데 그 SK텔레콤의 뭐 약관에 실제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 서비스가 갑자기 중단되더라도 그 뭐 일정 금액 뭐 그 이용 시간에 따른 이용 요금의 뭐 3배를 넘어가는 손해는 배상하지 않습니다. 뭐 이런 약관을 가끔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용 시간이 이용 시간 1시간에 뭐 10,000원이라고 하면은 3시간 동안 이용이 불통이 됐다. 그럼 30,000원이 되겠죠. 그것의 3배, 그러니까 9만 원을 넘어서는 손해는 배상하지 않겠다.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에, 그런데 이제 뭐 실제 손해는 그보다 훨씬 클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나는 SK텔레콤의 그 단말기를 가지고서 그 서비스를 이용해서 주식 거래를 하는데 주식 그 매도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엄청난 손해를 봤다. 뭐 이런 이제 손해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뭐 그런 것까지 SK텔레콤에서 이제 다 일일이 배상을 하게 되면은 이제 손해 뭐 안정적인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에는 뭐 손해배상을 그 배제하거나 또는 제한하는 그런 규정을 둘 수 있습니다만은 뭐 그 사업자의 고의가 있는 경우라든가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까지 그 책임을 배제하는 것은 이제 불공정 면책 조항이다. 이렇게 해서 금지될 수가 있다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뭐 이 인터넷 콘텐츠나 또 인터넷 사업 또 이런 공연 사업과 관련해서는 표준 전속 계약서라는 것을 이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수의 경우에는 계약 기간이 7년을 초과한 경우는 7년을 경과하면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두고 있고요. 또 연기자의 경우에는 계약 기간을 7년이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아예 이렇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또 그 가수나 연기자에게 이제 수익을 배분해 줘야 되는데 기획사에서 그런 이제 수익을 배분해 주기 위해서는 그 정산 자료를 제공을 해줘야 되겠죠. 이만큼의 수익이 났고 매출액은 이만큼인데 거기에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갔다.
그래서 순수익이 얼마다. 근데 그 순수익을 7대 3으로 나누기로 했으니까 뭐 너에게 배분할 금액은 얼마다. 자, 이렇게 계산하기 위해서는 정산 자료를 정확하게 제공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산 자료를 정확하게 제공하지 않았을 때는 이제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다. 뭐 이제 이런 판결이 있고요. 그래서 계약서의 내용은 뭐 이제 어떤 내용을 집어넣을지는 여기 제가 그 항목들을 쭉 적어놨으니까 이런 항목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쭉 살펴보시고요. 나중에 실제 계약을 하실 때는 이런 부분들을 참고를 해서 계약서를 기재하시면은 가급적 필요한 항목을 빠뜨리지 않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계약서의 경우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주로 넣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원작 사용 계약서, 그러니까 이미 창작되어 있는 어떤 저작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야 된다는 점을 제가 여기 그 교재에 좀 기재를 해놨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창작 계약서는 현재 그 이미 창작된 저작물이 아니라 창작을 의뢰하는 계약이죠. 그러니까 어떤 특정 작곡가에게 곡을 하나 의뢰할 때, 그럴 때는 이제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면 좋다 하는 점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나머지 내용들은 뭐 음악 저작물에 관한 특수한 내용들 여러분들이 교재를 가지고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대충 이 정도로 해서 제가 수업을 마치고요.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 주시죠. 채팅방에 올려주시면은 질문